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또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방벽 작업을 하다 지뢰를 밟았습니다. 합참은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해서 당일치기 방문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 대화와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약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골프 여자라 불리는 박세리 씨가 눈물을 보이면서 더 이상 아버지의 빚을 갚아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집에 대한 처리 방침도 밝혔습니다. 먼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MLD라고 영어 약자로 부르죠. 군사분계선 지역에는 6.25 때부터 많은 지뢰가 매설돼 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뢰밭이라는 건데요. 합참은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북한군의 전선 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도중에 여러 차례 폭발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데요. 자, 조 위원님. 예. 그 합참은 이 합참 발표에 보면은 무리하게 이 작업을 하다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포착이 된 거죠, 저런 장면들이. 이제 MDL,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 군사 분계선이 있고요. 네. 요게 이제 남북을 가르는 선입니다. 근데 여기는 철조망이 없어요. 그냥 말뚝만 박혀 있거든요. 얼마든지 월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선에서 각자 2km까지 이제 후퇴해서 거기 철조망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비무장지대라고 해놨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지뢰가 수없이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보통 지뢰를 매설을 할 때는 이제 지뢰 매설도를 작성을 합니다. 아, 지뢰가 어디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알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한국전쟁이 끝나고 무차별 살포, 헬기에서 살포까지 해버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이제 살포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뢰가 농담 삼아서 하는 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비 오거나 이러면 흘려가거든요. 쓸려 다닌다? 예, 그래서 네. 위치를 알아도 이게 이동을 하거든요. 가끔 임진강으로도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죠. 네. 목함지뢰 같은 건 또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작업을 계속 DMZ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전 조치가 없이 넘어와서 그 수십 명이 사상했다는 얘기는 한두 발이 터진 게 아니에요. 여러 발 터졌다고요? 예, 여러 발이 터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열상 장비나 아니면 고압 네. 장비나로. 그러니까 모두 포착을 해서 이제 현장을 확인을 해서 합참이 발표를 한 거죠. 네. 지금 보신 사진들이 이례적으로 저희 이 군당국 합참에서 공개한 사진들의 일부입니다. 자, 최근에는 북한군이 이른바 방벽과 그 옆 도로를 신설하는 작업을 곳곳에서 적어도 10여 곳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면 방벽을 만드는 것인데 북방 한계선 지역의 폭 한 수백 미터의 길이로 이제 방벽을 여러 개를 이제 만드는 게 포착이 된 건데 높이는 한 4에서 한 5m 정도의 방벽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의 그림을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뭐 사람이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방벽인데 목적은 지금 합동참모본부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전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장애물로 평가가 된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북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일종의 국경선 기능을 하는 그런 의미도 또 가능성도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 4월부터 이제 이 지역의 비무장지대 10여 곳에서 하루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을 동원했는데 방금 전에 조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리하게 여기 이제 지뢰까지 매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터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 대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일단의 북한군들이
군사분계선을 또 넘어와서 침범을 한 거죠. 우리 작업을 하다가 이제 포착이 또 됐습니다. 경고 사격을 했고 퇴각을 했는데 이것만 해도 두 번째죠.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서 두 번째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MDL 군사 분계선은 철조망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말뚝이 200m 간격으로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풀이 우거지면 그 200m 사이에 경계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철조망이 있으면 못 넘어가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적인 침범으로 현재까지는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제 지금 저런 작업들이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올 초 지난해 연말 올 초에 걸쳐서 남북 관계를 전쟁 관계로 전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시 태세로 전선도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관계에 준하는 작업들, 전시 태세, 그다음에 전쟁에 준하는 그런 시설물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DMB 내부에서 작업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발적인 월경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경고 사격을 하고 바로 또 북한군의 특이한 반응이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뭐 의도적인 전술적인 도발인지 전략 네. 도발인지는 봐야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 내부 작업에 따른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부 그 합참 전문가들은 길을 잃은 북한 병사들도 많다.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우거진 수풀도 그렇고 이 길이라는 게 지도가 없으니까요. 길을 잃다 보면 자칫 지뢰를 밟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MLD의 지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MDL이군요. 실제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에는 200만 개 넘는 그러니까 이제 남측 북측 합쳐서입니다. 대인, NT 퍼스넬 또 대전차 이 지뢰가 매설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200만 개도 추정 수치예요. 아, 더 많은가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보통 150만 개에서 한 200만 개 사이 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뢰를 매설하면 매설 지도가 있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장기간 일단 대량 살포가 됐고요. 무차별 살포가 됐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경로를 확보하지 않은 지역들은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해진 그런 안전 경로들을 따라 움직이는데 북한군은 지금 그 범위를 넘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뢰 매설이 매설된 지뢰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인지뢰 제일 무서운 게 대인지뢰입니다. 아. 대전차 지뢰는 사람이 밟아도 안 터지거든요. 네네. 근데 목함지뢰, 소위 이제 발목지뢰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도 이게 흩어져 내려오면은 민간인 지역 접경 지역에서 발견이 돼요. 네. 아직도 6.25 때 관련된 그러니까 지뢰는 사실은 가장 위험한 DMZ 내부의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법상 무장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인데 6.25 이후에 한 번도 무장이 안 된 적이 없는 비무장이 아닌 지역이라는 역설도 있어요. 원래 이제 정전협정에 따르면 안에는 군인이 투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정경찰이라고 써 있죠. 물론 다 군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무장은 영어로 라이플. 그러니까 자동 소총이 아닌 일반 소총, 권총 요 정도만 이제 이제 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DMZ는 디밀리터라이즈드 존 비무장 지대인데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화된 병력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비무장지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비무장지대지 실제로는 중무장지대인 예, 것이죠. 중무장된 가장 밀집된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죠. 넓이도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 각 2km 남북 너비가 2억 9천만 평. 요새는 평이라는 단위를 안 쓰지만 익숙하신 분들은 거의 3억 평 되는데 이게 안양시 정도의 크기라고요? 서울시 한 1.5배 됩니다. 아. 서울시 1.5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MDL 이 군사 분계선으로 양쪽 다 2km, 2km, 4km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북한이 많이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안양 두 개는 거네요. 그렇죠. 남북으로. 그러니까 이걸 침범하고 우리가 가까운 데는 몇 평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 한 서울시 정도 면적 요 정도가 지금 DMZ인데
여기에 이제 곳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실제로도 여러분 경기도 연천 또 강원도의 뭐 화천 양구 풍광 좋고 맛집이 있어서 많이들 가시는데 여기 지역의 상당수에는 지뢰가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식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육군 발전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실제로 이제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접경 지역인 연천, 또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군부대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보면 군사분계선 일원에 길 양쪽으로 보면은 그런 이런 철조망이 되어 있고 지뢰 경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사각형. 그렇죠. 사각형은 뭐냐면 이제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글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예. 역삼각형은 미확인된 부분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길이 아닌 곳은 들어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면적도 남측의 지뢰지대 면적이 무려 112 평방이죠. 평방 킬로미터고요. 안양시의 2배 정도. 엄청나. 미확인된 곳도 94 평방 킬로미터인데 남측에만 100여만 개 지뢰 추정이 되고 있는 100여만 개가 있다는 걸로 그것도 세보지도 이제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헬기에서 아까 뿌렸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에 강원도 양구 지역에서 농촌 지역이죠. 외국인 근로자가 농경 활동 중에 대인 지뢰를 밟아. 아까도 말씀드린 대전차 지뢰는 안 터질 수 있지만 대인 지뢰는 밟으면 바로 터집니다. 사람 무게를 인식하고 터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 이제 우리가 DMZ 같은 경우에도 동물들도 밟게 됩니다.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고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어요. 2015년 8월에는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파주 인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을 하다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에 그야말로 중상을 입었죠. 그 사건으로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협상으로 이제 타결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DMZ에서 이제 DMZ 안에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있고 네, 이제 남쪽에 철조망이 있으면 요거 들어가는 통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휴, 저 때입니다. 그 인근에 그 인근에 이제 지뢰를 매설한 거죠. 저 때 아주 대단했죠. 그렇죠. 네. 두 분이 이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 그 통문 위치에다가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발굴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때는 아주 그 심각한 남북 충돌 위기까지 갔는데 결국은 뭐 대화로서 어떤 긴장을 완화시켰는데 그러니까 지뢰는 국제법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물건으로 지금 다뤄지는 거죠. 네, 북한군의 월경 작업과 이에 따른 지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죠. 이런 지시를 내리는 최종 책임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김정은이라고 봐야 하는데 속내가 뭘까요? 지금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시 관계에서 전시 관계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따른 공세를 하는 게 이제 서해 GPS 교란, 네. 그다음에 오물풍선, 북한 측 밝힌 것만 4,900개거든요. 오, 근데 2017년에 한 해 보낸 게 1,000개거든요. 네. 그럼 얼마나 지금 집중적인 도발하는지 알겠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DMZ 내에서도 이제 전쟁에 준하는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제 각별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안 끝날 거예요. 그렇네요. 전쟁 관계로 전환을 한 걸 다시 뒤집지 않는 한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정은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2시 22분에 한 밤중 새벽입니다. 전용기 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몇 시간 전에 내려야 할 것이고 준비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게 늦어져가지고 새벽에 지각 도착을 했어요. 혼자 저렇게 이제 빨간색 트랩을 내려와서 옵니다. 파한대소하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김정은이 열중시어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어요. 저렇게 와서 이제 뭐 환담을 나누고 2번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르스입니다. 푸틴이 선물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한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축약을 했고요. 상석에는 푸틴, 그 옆에는 김정은이 앉고 지금 이 신새벽에
저렇게 평양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외신 보도 타스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얼마 1시간 전부터 지금 공식 환영식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평양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고된 것보다 하루 늦게 그것도 새벽에 도착한 건데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푸틴의 지각대적 면모가 또 드러났죠? 그렇죠. 늦어도 너무 늦었다. 외교적인 결례라고도 볼 수 있죠. 새벽에 정확하게 오늘 새벽입니다. 2시 22분에 지각을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융숭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환영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박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푸틴 대통령이 바로 전날이죠. 이 극동 사하 지역의 야쿠티아 공화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방문하고 오후 무렵이었으면 평양으로 떠났어야 되는데 이 북한으로 향해야 되는 날에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IT 전시회도 야쿠티아에 참석하고 교사, 의사 면담을 하고 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하고 또 여러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한 소년을 만나서는 넌 챔피언이 될 거야. 뭐 이런까지 이야기들까지도 해주면서 이런저런 과할 정도로 시간을 다 보내고 북한에 새벽에 도착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번 순방이 북한만 순방하는 게 아닙니다. 자, 중국, 벨라루스, 우즈벡, 북한, 베트남인데 다음이 이제 베트남인데 다 1박 2일 일정인데 북한만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체류 시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시간이 안 된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각 도착을 하긴 했지만 푸틴과 김정은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한 위험한 브로맨스라고 표현될 만한 돈독한 우위를 한껏 과시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냉전 이후에 북러 간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상. 북러 간의 교역이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네. 주고받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죠. 북한산 탄약이 푸틴은 절실하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은 국제적인 고립 상황에서 중국에 겨우 의지해서 이 생명줄로 삼고 있는데 러시아라는 출구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북러가 군사협력을 하면 우크라이나 안보가 위험해지니까 유럽이 위험해지죠. 네네. 또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이나 첨단 무기를 주면 한반도 안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푸틴이 재발견했고 네. 양국의 군사협력은 유럽과 한반도를 동시에 불안에 빠지게 하니까 네네. 이게 이제 세계의 브로맨스인데 중요한 건 위험한 리스키하다. 금지된 브로맨스라는 거죠. 위험하고 금지된 브로맨스. 좋은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당초 1박 2일로 예정이 됐고 계획됐던 푸틴의 방북 일정 9시간 남짓의 당일치기로 어찌 보면 축소가 된 겁니다. 산책회담과 단독 확대 정상회담, 그에 앞서 공식 환영식, 오찬, 그리고 뭐 탑에도 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지켜질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합의가 나올지죠? 지금 뭐 우려를 많이 하죠. 미국은 특히 이제 한국전 이후에 가장 위험한 미팅으로 평가까지 하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외화 내빈일 거다. 예,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9월 바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양측이 군사협력에 합의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나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더 나올 건덕지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너무 나간 평가다. 레드라인을 넘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 군사 개입 조항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은 지금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럼 러시아도 우리한테 전쟁 선포한 거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우크라이나에 당장 북한이 병력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북러는 1억 달러를 못 넘었지만 한국과 북한은 러시아는 250억, 한 300억 달러 되거든요.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끝나고 생각해봐라는 그 우리 측의 지적이 그런 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급한 푸틴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신냉전 외교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이번 방북에 앞서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실린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번 방북에서 합의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엿보이죠? 지금 중요한 건 노동신문 일면에 나왔거든요. 네. 일면에 장문에 글을 썼는데 거기에 뭐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육, 그 다음에 고등교육기관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호무역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목되는 게 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호무역 결제 체계인데, 근데 둘이 한다는 건 결국 루브라 결제거든요. 루브라죠. 루브라 북한 돈은 결제-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루브라를 북한이 받아봐야 그걸 러시아밖에 못 쓰거든요. 달러 교환도 안 되고. 달러 교환도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저것도 고육지책이에요. 그러니까 서방에 대항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저걸로 뭐 구조적으로 양측이 탈출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저 기고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사협력이나 안보협력은 단 한 글자도 안 들어있어요. 안 나오대요? 예. 네. 그 얘기 뭐냐. 그 얘기는 본인들이 말하는 비공식 회담에서 다룰 거고요. 그건 아마 공식적인 선언문에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또 분석을 들으니까 이번 회담이 그다지 외화 내빈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푸틴과 김정은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장소죠?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북한에서의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이 건물 이름에 영빈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백화원 영빈관입니다. 1983년에 지어진 평양 대성구역에 있는 외빈 전용 호텔입니다. 순안공항에서 차로 20분 거리니까 매우 가깝죠. 이동하기 네네. 쉽고 그만큼 교통적으로 유리한 그런 지역인데 아까 차 타고 거기 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장도 바로 백화원 영빈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숙소가 됐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단골로 다 저기서 묵었네요. 그렇습니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도 여기에 묵었는데 그럼 푸틴 대통령도 만약에 1박을 했다면 여기였을까? 아닙니다. 네. 더 최근에 지어진 이름이 금수산 영빈관입니다. 금수산은 궁전이라 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은 금수산 영빈관에 최근 지어져서 제일 좋은 건물입니다. 여기에 숙박을 하면 했을 텐데 어제 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아니고 오늘 이제 베트남으로 떠나기 때문에 1박은 무산이 됐습니다. 네, 뭐 벌목을 하고 구조물을 세우고 수만 명을 동원했다는데 일단은 헛수고가 된 것 같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단독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까지 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그 내용을 공개할지는 아까 조한돈 박사 말씀대로 미지수입니다. 원래 공산주의 정상회담이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러북의 군사 밀약 가능성이죠. 근데 이제 그 군사 밀약도요. 지금 북한산 탄약이 푸틴이 워낙 절실해서 그렇지 써보면 품질이 별로거든요. 성능도 우크라이나에서 오작동도 많고요. 뭐 불발탄도 많이 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급하니까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손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산 탄약 네. 혹은 뭐 김 위원장이 최근에 자주 모습을 보였던 600mm 초대형 방사포 네. 이거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고르트 확보한 하이마스나 에이테킴스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약과 기존의 탄약과 추가적인 어떤 그 무기 제공 이것과 이제 러시아의 대가인데 그거는 이제 노동자 대량의 노동자 러시아 파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서 돈벌이 좀 하게 그렇죠. 해달라. 예, 그게 이제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노동자고 러시아도 또 노동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사 밀약이라는 게 무슨 뭐 자동 군사 개입이나 뭐 상호 긴밀한 안보 협력 이것보다는 1961년 조소동맹은 아니다. 전혀 아니죠. 전혀 네. 아니죠. 그냥 탄약과 러시아의 대가, 일부 구형 군사 기술, 구형 무기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푸틴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그 경고성 소통도 있고 서방과의 부담이 여전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전제 조건들을 달아서 수위 조절을 해서 김정은을 달랠 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김정은을 많이 원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냥 석유나 밀가루 정도 대가 줘도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의 고민은 뭐냐면 자기들이 선을 넘으면 우리도 선 넘으면 되거든요. 네, 네.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면 그건 러시아의 악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는 양측이 사실은 전략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선을 넘지 않게 해서 조심하고 있다라고 장원준 안보실장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푸틴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지 않아서 고맙단 말까지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가갖고 군사협력을 한다? 그럼 그건 선을 넘는 거죠. 그렇군요. 조한범 선임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휴진은 이틀째를 맞았고
의사협회가 선언한 개원의 휴진은 첫날을 보냈습니다. 의협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4년 전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들을 볼모로 잡은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강경하게 나가야 돼.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어.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걱정이 많았던 의협 소속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율. 이면택 의협회장의 장담보다는 훨씬 낮았죠? 그렇습니다. 국민 반발, 여론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국 동네 병의원 5,379곳이 휴진을 했다고 하는데 참여율은 14.9%에 그쳤습니다. 15%를 넘지 못했는데 사전 신고율 40%에 37% 수준이니까 실제 또 신고한 것보다도 더 작았다. 네.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뭐 동네에 또 주변에 여론이 안 좋은 것이죠. 4년 전에도 비슷한 우리 이제 의사들이 휴진했는데 그때는 첫날의 휴진율이 32.6%가 됐거든요. 절반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인데 의사협회에서도 자체 파악했던 휴진율은 50%인데 그래서 27일부터 전면 휴진에 또 돌입하겠다고 의협은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의 현장을 조사해서 집단 휴진 강요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걸기대회도 하고 27일 전면 유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라면은 과연 그때 가서 전면 유진 참여율도 높을 것인가 의구심은 좀 들어요. 휴진 둘째 날을 맞았던 서울대 의대 또 산하병원들의 휴진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사실 많이 아픈 중증 환자, 암 환자분들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대 암병원입니다. 외래 환자가 2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수술도 23%나 줄어들었는데 이제 암 환자들의 검사 또 항암 일정이 상당히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 또는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비대위 교수들도 출근을 한다고 하지만 분당 서울대병원, 보람의 병원 진료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좀 서울 본교 병원보다는 좀 적긴 합니다만 회화동 병원보다는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검사를 일정이 차질된다. 이건 암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크게 또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아프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비율이지만 환자들 개개인으로 보면 생명의 수치입니다. 그게 내가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피가 마르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이에 따른 환자 그 가족들의 고통에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방침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부가 엄정 대처 방침을 역시 밝혔습니다. 의협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8일이었죠. 정부는 전국에 3만 6천여 개 개원의회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추진하지 말고 진료를 하라고 하는 그런 행정 명령을 전달했고요. 불법 휴진 개원에는 예외 없이 행정 처분, 형사 고발도 예고를 했습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해체도 가능하다.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례적인 강경 조치죠? 그렇습니다. 공정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반 신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료 거부가 장기화되면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의대 교수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상권입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가 될 정도로 아주 정부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대응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비대위 투쟁위원장이 갈 때까지 가겠다, 할 때까지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경 대치의 끝은 환자들의 고통일 뿐입니다. 타협의 장으로 나와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배종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LPGA 명예전당에 처음 올랐던 최초의 한국인, 흔히 골프 여제라 불리는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부채 논란에 끝내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있는 거고요. 꽤 오랫동안 이 상황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이제 가구 쪽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었고, 제가 한 번은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더 크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오랫동안 이건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갔다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주제에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들으셨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대목도 많은데요. 처음에는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했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서 좀 와전된 거죠.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진상은 뭡니까? 이제 이 박세리 이사장이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박세리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유망주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비영리 법인인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어느 날 갑자기 박세리 희망재단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국제 골프학교 사업 참가 의향서가 있는데 이게 진위를 모르겠다. 진위를 좀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이 요청을 받고서 확인해 보니까 법인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인 박준철 씨가 박세리 희망재단의 법인 인감을 위조해서 사용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위조와 동행사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지난해 경찰에 고소를 했고요. 경찰이 수사 끝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면서 박세리 이사장이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게 된 거죠. 네, 이제부터는 박세리 이사장이라고도 부르겠습니다. 박 이사장은 부친 고소에는 이 재단만의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내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저희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사회를 걸쳐서 그 자리에 저희 회의 끝에 이사진들과 함께 그 자리에 협의를 했고 의결을 해서 저 또한 동참을 하게 됐고 이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될 거는 공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네, 박세리 이사장은 그동안 아버지의 빚을 자신이 갚고 갚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니까 박세리 이사장과 아버지 박준철 씨의 관계는 이제 부녀지간에 이제
보통의 부녀지간에 좀 뛰어넘는 특별성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골프로 입문을 시켜줬고 한동안은 중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직접 코치 생활도 했고 캐디도 했고 백도 맸죠. 예, 그리고 LPGA 선수 생활할 때에도 이 선수 생활에 깊이 관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박세리 선수의 이 일종의 그 정신 세계 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아버지한테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아버지 박준철 씨의 채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박세리 이사장이 계속해서 대신 변제를 해줘 왔는데 어저께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게 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앞으로는 더 이상 대신해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아버지 박준철 씨가 관련된 새만금 개발 사업의 사업 규모가 3천억 원대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이 정도 규모이다 보니까 박세리 이사장도 아버지의 이 채무를 더 이상 갚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 이사장의 직책에서 바라본 이 재단의 법인 인감을 위조 동행사한 사건에서도 이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박세리 이사장은 기자회견 도중에 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는 1분을 넘겨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랫동안 봐온 만큼 부친과의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 시간이 이 초시계로 재보니까 1분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다. 이게 눈물이 복받친 거죠. 저도 과거에 이 박세리 이사장이 고3 때 만났던 기억이 나니까 예. 여러 가지 소회가 들더라고요. 저 기자회견 보니까. 일단은 지켜보기에 온 국민이 좀 가슴이 아팠죠. 왜냐하면은 뭐 일반적인 골프 선수가 아니라 특히 IMF 외환 위기 때 우리 국민들의 시름을 좀 달래주는 역할을 했던 국민 영웅이었었죠. 상록수와 함께 그 벙커샷이죠. 예. 트러블샷. 맞습니다. 저도요, 이 박세리 이사장이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주까지 가서 직접 취재를 하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고등학교 때 박세리 선수 취재할 때 박세리 선수가 한 얘기의 절반 정도는 다 아버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만 했다. 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훈련시켜주고 다 해주시는데 나는 꼭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보답을 하겠다는 얘기가 한 절반 이상이었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 박준철 씨도 박세리 이사장이 선수로 성공하기까지 관여를 많이 했는데 박세리 이사장이 결정적으로 LPGA 투어에 진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삼성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삼성이 아스트라. 예, 맞습니다. 삼성이 후원 계약을 하면서 LPGA 투어에 진출했는데 이 당시에 삼성 관계자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버지 박준철 씨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너무 간섭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야 되는데 이럴 정도로 특별한 관계였었거든요. 아버지의 그립이 너무 셌다. 예, 그러니까 저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고마웠고 보답하고 싶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신 다 채무도 갚고 했는데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고소는 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깊은 인간적인 고뇌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렇군요. 박세리 씨가 이사장이 고향에 마련한 4층 집, 이게 이제 한 예능 프로에서 자세히 소개됐고 대지도 있고 그래서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집과 땅을 경매로 내놔서 넘어갔다. 이런 말이 한때 나와서 많은 팬들이 놀랐는데 이에 대한 박세리 이사장의 해명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 대전에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세리 이사장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4층짜리 집이 있고요. 바로 옆에 부모님한테 마련해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경매가 집행이 돼서 넘어갔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었고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박세리 이사장이 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오해도 있다,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과 박세리 이사장이 거주하는 집이 몇 차례
이 법원 경매 집행 단계까지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아, 네. 이유는 역시 아버지 박준철 씨의 채무 관계 때문이고요. 자, 이것을 전부 다 박세리 이사장이 변제를 해서 집행 정지가 다 됐었는데 최근에 또다시 또 다른 이 채무 관계가 발생해서 경매 집행 위기로 물렸던 것을 박세리 이사장이 다 변제를 하고 경매에서는 완전히 집행 정지가 됐습니다. 어제 결론적으로 박세리 이사장이 한 얘기, 지금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채무를 변제를 했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동산은 경매와는 아무도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의혹과 여러 구설은 깨끗이 해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가족 문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영 스타 박태환 씨, 마린보이죠. 가족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었죠. 근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죠. 이런 유사한 사례는 꼭 이 스포츠계뿐만이 아니라 연예계에도 유사한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네. 관점을 풀어가는 키워드는 이제 스타와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좀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박태환 선수도 대단히 성공한 수영 선수였습니다. 이제 부와 명예를 얻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이 박태환 선수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누나 매형. 그렇죠. 네. 예. 이렇게 가족들이 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펑크가 났었죠. 대표적인 예로 박태환 선수 안타깝게도 도핑에 적발이 됐습니다. 1916년이었나요? 1925년 아시안 맞습니다. 게임. 예, 네. 예. 그리고 도핑 징계를 받았고요. 이 도핑 징계 때문에 2016년에 열렸던 리우올림픽 참가가 사실상 힘들었었죠.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간신히 힘겹게 풀어서 출전했는데 탈락. 예선에서 탈락하는 성적 부진이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박태환 선수의 관리 그리고 훈련에 이 매니지먼트를 직접 담당하는 이 회사의 그 무능력과도 관계가 돼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 가족들이 관여하는 이 매니지먼트 회사의 설립이 과연 스타 선수를 좀 더 발전시키느냐 아니면 발목을 잡는 이 추락을 시키느냐는 명백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연예인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축구 스타 얘기, 스포츠 스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축구 스타 황의조 씨의 경우에는 형 그리고 형수가 매니지먼트를 도맡아 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형수의 협박으로 아주 곤경에 처했었죠. 이 가족 회사의 관여로 또 스타의 그 몰락이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도 가족이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황의조 선수의 성관계 동영상이 불법 유출이 됐고요. 또 이 불법 유출한 범인과 협박한 범인이 가족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형수였던 것으로 밝혀졌죠. 충격이 많았어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기도 한데 네. 일종의 이 동영상 불법 유출이라는 것은 일종의 결과로 봤을 때 이 단계까지 가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해프닝과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쌓여 있던 거죠. 쌓여 있다가 이건 폭발한 거고요. 그럼에도 그 많은 시간과 기간 속에도 이것을 갈등을 조정하고 황의조 선수의 이미지 누출을 막지 못했던 것도 결국 매니지먼트 회사의 실책이나 이 무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가족끼리 법인을 설립해서 이런 스타 선수의 일종의 기생이나 이런 형태를 보면은 전문성 부족과 혈연관계의 특수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짚어볼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바로 그 정책적인 면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가족 에이전시 문제, 가족 소속사 문제는 정부의 보조금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핵심적 문제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이죠. 그렇죠. 예, 스포츠 강국입니다. 근데 스포츠 강국은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으로는 세계 정상급인데 선수들의 경기력만큼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마케팅은
산업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죠. 일종의 레그가 있군요. 지체가.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서 무궁무진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면 이 과실은 해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와 해외 스포츠 산업이 다 그 결실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이 스포츠 산업을 키우자라고 해서 이 지원 육성책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 스포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 스포츠 매니지먼트 업도 그 중에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 기업이나 회사들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가족 회사는 예외로 한다 이런 적용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회사들도 정부의 지원을 좀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동호 평론가님이 생각하는 해결책, 뭐 이 근본적인 건 어렵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일종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지원과 육성이 이런 문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돼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스타와 가족들로 스타 선수와 이 가족들 간의 문제로 불거진 이런 문제들은 이 혈연 관계, 이 가족 회사라는 키워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너의 오늘날의 성공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해왔다. 나도 너의 성공에 지분이 있다. 네. 이런 그 의식이나 이런 인식이 스타 선수가 떠오르고 난 다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이 가족들이 어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성공해서 해외에서 성공해서 100억 원짜리 선수가 됐습니다. 이 100억 원짜리 선수를 1,000억 원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다시 10억 원짜리 선수로 몰락시키느냐 이게 스포츠 마케팅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 마지막 말 멋지신데 너는 내가 키웠어. 이게 이제 너무 확장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키운 건 맞지만 예. 네, 좋은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정책인의 이슈는 오후 1시에 생방송되고 오전 6시 10분, 오후 5시 반, 11시 10분에 재방송되고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